정부에서 지금 또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행 총재나 전 한국은행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이 리디노미네이션 이런 말을 썼는데요. 사실 영어 표현이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좀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폐 개혁이라고도 하고 화폐 단위 변경인데 사실은 이 화폐 단위 디노미네이션 자체는 화폐 단위의 그 변경입니다. 그걸 한 번 더 바꿔서 이걸 다시 바꾼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 그래서 화폐 단위의 변경, 혹은 어떤 분들은 화폐 개혁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화폐 단위를 변경하거나 이런 화폐 개혁을 하면 부동산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값이 확 폭등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왜 어떻게 될지 한번 저랑 하나씩 장표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정책 토론을 할 정도로 시끄러워졌던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대단히 조용하고 잠잠해졌습니다만 마치 여론을 잠시 두들겨보고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리도미네이션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3월 25일 날 첫 번째 발언을 하죠. 지금은 이 화폐 개혁을 논의할 때다. 그리고 또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총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을 붙이죠. 화폐 개혁의 적기다. 그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술렁이면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아니다.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갈 뿐이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처음에 얘기를 꺼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진할 계획이 없다. 심지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라고 하고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안정을 취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가 관계자들이 이런 리도미네이션 할까요? 과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대한민국에는 첫 번째 53년도 2월 달에 이승만 정권 때 100대 1, 100원을 1환으로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62년도에 10대 1, 10환을 1원으로 바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 정권 때는 이제 한국 전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거나 또 중국, 북한 화폐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국세, 체납 국세의 일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세금 부분이라든지 대출금 회수 부분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기에서 제때 제대로 단행이 됐다. 그래서 모두들 성공적인 평가로 이때 첫 번째 화폐 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박정희 정권 때 했던 62년도 사례는 당시에 부정축제 자금을 환수를 하고 또 산업자금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게 되죠. 그때 환이 원으로 돼서 지금까지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그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실패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부정축제 자금을 환수하는 데 좀 미흡했고 또 그 여러 가지 지하 경제 양성화를 하는데 다소 실패했다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그러면 해외 사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요. 해외는 또 성공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프랑스, 그다음에 유로존, 터키. 이런 곳들은 구조개혁을 진전하고 정책 신뢰를 주고 또 이행 기간이나 이런 방식들을 좀 더 공론화시키면서 차분차분하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라든가 유로존이라든가 터키에서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안정 이후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그런 사례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여러 가지 경기 양성화라든가 경기 활성화라든가 정책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중에서도 짐바브웨라든가 북한, 베네수엘라, 여러분 베네수엘라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거의 지금 국가 부도 위기까지 지금 처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달러화를 또 쓰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돈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위안화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 시장의 경제 상황에서 남의 나라 돈을 지금 세 가지가 좀
여러 가지를 쓰고 있다는 것도 결코 정리되지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뭐 달러는 세계 공용화이기도 합니다만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경우에 앙코르와트나 프놈펜을 가면 자국의 화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를 자국 화폐처럼 또 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중국의 위상이 각각의 그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나 또 이런 곳에 얼마나 그 경제적 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결론은 이런 해외 사례에서도 많은 대다수의 국가들은 대부분 실패로 그쳤다는 거,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폐 개혁을 꼭 언급하는가? 도대체 왜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외적인 신인도를 갖다가 올리고 예를 들면 엔화도 지금 그 100엔이 뭐 1000원이고 그 어떤 그런 대외적인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많은 걸 얘기하지만 실상은 경기를 인위적으로 한번 부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정권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으로 바뀌는 시기에 그리고 또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는 시기에 또 그리고 또 그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는 시기에 마지막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는 시기에 각 시기마다 매번 요 지금 제가 점선을 해놓은 이때마다 그 정책이 바뀌고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지금 이 그래프는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변동 지수거든요. 우상향으로 올라간 이때마다 잠깐의 좀 모멘텀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언급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건 뒷장표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시기가 참 절묘하게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코스피 지수라든가 그런 경제 지표하고도 대단히 상관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꾸고자 하는가? 거래 편익 제고라든가 일정량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한 3%에서 5% 이내로 3%의 인플레가 있으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외 이상을 제거하자. 우리나라가 너무 크면 1달러가 1,000원이고 1,000원이 넘고 100엔이 1,000원이 넘고 뭐 이런 경우들 위상을 좀 제고하자. 우리도 또 그들의 수준에 맞추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대외적인 위상일 뿐이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기는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단점이라 표현할 수 있는 안 좋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인플레가 유발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는 거고요. 화폐 개혁의 불안감, 이런 불안감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고 또 뭐 실물 자산에 대한 들어가는 거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곳에 또 해외로 자금이 도피되는 것들 이런 게 가장 위험한 정말로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화폐 주조와 또 거기에 관련된 ATM 기계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교환 비용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수거하고 새로 만들고 새로 찍어내고 그런 비용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쉽게 함부로 단행하면 안 된다는 점. 또 아까 해외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문데 실패 사례는 너무나 많다는 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그 지수를 좀 보시면 요 조금만 이제 클로즈업 시키면 숫자가 보일 텐데요. 자, 우리가 그 코스피 지수 과거 30년을 보시면 제가 아까 왜 말씀드리냐면 전임 그 아까 대통령 때마다 이걸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때 같이 연출이 됐었던 거죠.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가다가 92년도에 500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요 때는 이제 말 그대로 걸프전이 있었던 데도고요. 전 세계적인 경기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94년도 한 12월, 95년도, 96년도 때까지 1000포인트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98년 IMF 때 무려 1100포인트 가던 게 374포인트로 뚝 떨어집니다.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왔죠. 또 2000년도에 1000포인트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2001년도에 IT 버블이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IT 기업들이 여러 가지 버블이다라고 하면서 터지면서 다시 498, 500포인트대로 다시 92년처럼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금방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는 거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1, 2년 내 바로 1000포인트에 다시 1100포인트, 또 300포인트 갔다가 또 다시 1000포인트, 그리고 또 498포인트 갔다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또 10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기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이건 지금 다우 산업지수인데요. 굉장히 좀 밀접하게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항상 예의주시할 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걸프전, 그다음에 IT 버블
붕괴, 그다음에 여기 뭐죠? 아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정부도 뭔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시도를 한다는 거. 그때 정책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폐 단위 개혁을 변경하고 화폐 단위를 변경하고 화폐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강제적으로 긴급히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인 거죠. 예, 왜 그러느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경기를 제대로 부양을 하려면 어떤 하나의 정책을 훅 바꾸는 것보다는 시장의 파급 효과를 너무 크게 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SOC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라가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 유동성 자금도 많이 풀리게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좀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화폐 개혁을 잘못 개행했다가는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강남 일부에서는 벌써 해외 자금으로 도피가 생기고 시작하고 했었거고요. 실제로 지금은 그런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부랴부랴 시장을 안정시키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라든가 달러 표시 자산이라든가 실물 자산의 사람들이 더더욱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값은 꿈틀거리면서 서울 도심은 올라가고 있는데 더 안 좋은 악영향 때문에 함부로 화폐 개혁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대신인도가 실추되고 환율이 급등되고 물가가 불안해지는 역할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이 향후에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나름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을 제한 나머지는 다 부동산 값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항상 폭발적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수요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또 심지어 화폐 개혁이 된다면 말 그대로 그 부동산 값은 폭등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웨인 그레이츠. 웨인 그레츠키 이 선수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솔선수범의 정말 탁월한 정말 말씀한 대로 정말 훌륭한 선수는 퍽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위대한 선수는 퍽이 갈 곳을 예측하고 미리 움직인다. 얼마나 멋있는 선수입니까? 정말 아이스하키의 전설적인 선수인데 명언도 남긴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향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미리 선점하고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공 투자의 통찰력과 조언이 필요할 때는 항상 저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